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우리 둘 다 끝장일 거예요. 알아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심장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우린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님, 밀린 월세는 이걸로 대신 드려도 될까요? 그 말이 끝나자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내려앉았다. 돈뭉치가 아닌 낯선 무언가가 식탁 위로 조심스레 올라왔다.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들었고 그제야 이해했다. 그가 꺼낸 건 현찰보다 더 값지고 더 단단한 종류의 보증이었다. 내 이름은 한순애 61. 남편 송재식이 세상을 떠난 지 5해, 남자가 떠난 뒤 집은 더 넓어졌고 밤은 더 길어졌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아직도 그의 발소리를 기억하고 마당의 은행나무는 바람만 불면 잎을 떨어뜨려 빈 구석을 더 가리키곤 한다. 커다란 집은 내게 영영 치워지지 않는 숙제였고 세금과 관리비는 달력보다 정확하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다. 혼자 산다는 건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불을 덜 켜고 물을 아끼고 냉장고를 반쯤만 채워도 월말 장부는 늘 짧았다. 그래서 나는 집의 절반을 비워야 했다. 2층을 원룸 3칸으로 나눴고 살리마지트 같던 창고를 떼어내 욕실을 붙였다. 손때가 묻은 목재 난간을 갈아 끼우고 문들을 반나절씩 볕에 말렸다. 나는 내 집의 반을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그가 처음 대문을 넘은 날은 공기가 무거운 8월의 끝자락이었다. 손에는 오래 사용한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고 팔뚝엔 비바람에 익은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었다. 이름은 강도현 63. 서울에서 몫으로 오래 일했지만 공사가 끊기고 건강이 꺾이며 일을 붙잡을 자신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말을 적게 했고 말 대신 눈을 마주 보았다. 이상하리만큼 그 눈이 낯설지 않았다.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눈으로 알아봐. 뭔가를 잃은 눈과 뭔가를 지키는 눈은 다르지. 강도현의 눈에는 잃은 것이 많아 보였지만 마지막으로 붙잡으려는 것이 한 줌 남아 있었다. 보증금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대신 월세는 제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계산부터 했다. 위험, 체납, 분쟁. 하지만 빈 방은 공실료로 나를 잠식하고 있었고 빈 마음은 더 깊게 부식되고 있었다. 계약서는 종이지만 그날 내 선택은 종이보다 더 무겁고 더 인간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2달치의 약속, 그리고 매달의 성실. 그렇게 조건을 달고 문을 열어주었다. 처음 2달은 교과서처럼 흘렀다. 25째 날이면 그의 봉투가 내 손에 얌전히 들어왔다. 봉투는 늘 얇고 깨끗했으며 구겨짐 하나 없이 그의 성격을 닮아 있었다. 나는 그 봉투를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꽂고 확인표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다. 밤이면 나무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발자국이 한 사람 더 늘어난 것을 느꼈다. 이 집은 오랫동안 한 사람의 호흡만을 듣다가 이제야 균형을 되찾는 듯 했다. 부엌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복도의 전등이 꺼질 때의 딸깍, 손잡이를 조심스레 내리는 소리. 타인의 생활음이 내 불면을 달랬다. 3번째 달, 동그라미는 비어 있었다. 25, 26, 27. 나는 엽서 크기의 불안으로 하루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결국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틈이 열렸다. 나는 그 순간 도현의 방안을 풍경처럼 보았다. 약봉지가 탁자 위에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파스 냄새가 덜 마른 빨래와 뒤섞여 있었다.
바닥에는 낡은 작업복이 둥지를 틀었고 창문은 절반만 열려 비어있는 바람을 들였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다. 허리가 잠깐. 며칠 눕다 보니 일이 끊겼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나는 알았다. 미납의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 통증이며 그의 부재가 변명보다 통증의 문법에 가깝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과거를 한꺼번에 보았다. 남편이 허리수술 전날 밤 침대 모서리에 기대 앉아 통증 시간을 세던 장면. 공구를 쥐던 그의 손이 하룻밤 사이에 연필을 쥐는 손처럼 가벼워지던 순간. 그리고 지금 도현의 굳은 살 위로 얇게 겹쳐진 나이의 무게. 나는 장부 대신 사람을 보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일주일. 그만큼의 숨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의 체납 위에 덮었다. 며칠 뒤 집은 시험을 내듯 문제를 냈다. 장마 초입의 눅눅함이 배수관 어딘가를 붙잡아 비틀어 놓았는지 1층 화장실 바닥이 낮은 웅덩이처럼 반짝였다. 배수는 숨이 차서 기침을 했고 상하수도 업체는 오늘은 어렵다는 대답을 3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걸레 2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물의 논리를 바라보다가 2층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자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바로 나왔다. 그가 무릎을 꿇자 시간이 숙여졌다. 금속 뚜껑을 조심히 드러내고 막힘을 더듬어 찾는 손놀림이 정확했다. 더러운 물이 손목을 적셔도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막힌 덩어리가 뽑혀 나올 때 나는 묘한 안도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 집의 약한 지점들은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의 손으로, 남편이 떠난 뒤에는 외주업자의 손으로 겨우 봉합되어 왔다. 오늘은 세입자의 손이 집을 고쳤고 동시에 나의 어떤 빈틈도 함께 고쳐지는 느낌이었다. 뜨거운 물을 부을까요? 그의 제안에 나는 냄비를 올렸다. 김이 오르는 동안 내 마음의 김도 조금은 빠져나갔다. 배수는 시원스레 길을 찾았고 바닥은 금세 말랐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받았다. 그 말은 액자 속 문구처럼 간결했지만 그날 내 저녁의 고요를 오랫동안 지켜주었다. 작은 고장이 연이어 찾아왔다. 복도 형광등의 안전기가 숨을 몰아쉬다 멈췄고 싱크대 배관이 오래된 관절처럼 똑똑 소리를 냈다. 보일러 순환 펌프는 먼지를 먹고 낮은 열을 내며 떨었다. 그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매번 다른 집중으로 문제를 다뤘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교체해야 하는 것은 교체했다. 그가 일을 마친 날의 저녁이면 집이 한 살 더 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장판을 갈아엎는 큰 공사를 혼자 도맡더니 해가 기울 무렵 새 바닥은 매끈한 호흡으로 방안을 연결했다. 나는 그에게 밥을 차렸다. 된장에 마늘을 넉넉히 넣고 제육을 볶아 불맛을 살렸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잠깐 멈췄다. 이런 밥, 오래됐습니다. 그 말은 고맙다와 미안하다와 살고 싶다가 한꺼번에 섞인 표정으로 내 앞에 내려앉았다. 밤이 내리면 빈 방들은 더 크게 울린다. 그날은 달리 울렸다. 베란다 창에 모여드는 빗방울 소리가 귓볼 가까이 다가앉는 밤, 급수관이 숨을 멈췄다. 계량기부터 집으로 이어지는 라인 어디선가 막힘이 생긴 모양이었다. 세입자 둘은 물 없는 밤에 대한 공포를 표정으로 말했다. 업체는 여전히 내일 오전을 얘기했다. 그가 말했다. 제 방에 비상 물통이 있습니다. 나눠 쓰시죠. 그리고 사모님은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게 낫겠습니다. 반층 위의 공간을 나는 처음으로 밤에 건너갔다.
그의 방은 작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알고 있는 방이었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잔을 기울였고 오래전의 사과처럼 내 마음에서 떨어져 나온 이야기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떠난 뒤 배워야 했던 것들, 견뎌야 했던 것들, 늙어가며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했던 호칭들. 그는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누군가 잘 듣기 시작하면 말은 제 발로 길을 찾는다. 그 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타이밍의 침묵과 필요한 길이의 문장을 선물했다. 나는 혼자 살면서 내 삶을 작게 접는 법을 익혔다. 접시를 하나만 꺼내고 수건을 한 장만 널고 제철 과일을 반 봉지만 산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 그 접힌 것을 펼치는 일이다. 그 펼침을 겁내던 시간들이 있었다. 펼치다 구겨질까봐, 펴놓은 자리에 바람이 들이닥칠까봐. 그런데 사람은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더 이상 접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다. 그 지점에서 나는 도현을 봤다. 그의 굳은 살과 파스 냄새, 공구 가방의 묵직한 소음,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았던 눈꺼풀 위에 작게 올라오는 생기.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내 집과 내 몸으로 다시 배웠다. 넷째 달의 25째 날, 봉투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생각했던 건 돈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모양이었다. 집주인과 세입자, 문서 위의 단어는 선명했지만 우리 사이의 실선은 다른 색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내가 부엌에서 마늘을 다질 때 그는 배수구 거름망을 갈았고 내가 새수건을 걸어둘 때 그는 복도 난간을 한 번쯤 쓸어 내려갔다. 별것 아닌 일들의 합이 한 사람의 하루를 지탱한다는 걸 알게 된 나이였고 그 지탱이 다른 사람의 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인정하게 된 계절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시간을 길게 늘리며 버텼다. 아침을 느리게, 점심을 얇게, 저녁을 일찍. 그런데 도현이 들어오고부터 시간은 다시 칸을 갖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햇볕이 들어오는 쪽 창을 열고 오후에는 그늘이 되는 자리로 택배 박스를 옮기고 저녁에는 텃밭에서 상추와 깻잎 상태를 본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집의 곳곳에서 되찾았다. 나사가 덜 조여진 서랍의 촉감, 갓 삶은 행주의 따뜻함, 바닥 장판이 새로 눌릴 때 생기는 미세한 공기의 파문. 사람과 집은 닮는다. 그리고 사람과 집은 서로를 고친다. 그는 결국 말이 아닌 것으로 월세를 냈다. 그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수리 내역서도 현찰도 아니었다. 반듯하게 다듬은 문틀, 교체된 패킹, 기름칠된 경첩, 그리고 내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된 밤의 평정. 나는 그제야 그의 첫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다. 사모님, 밀린 월세는 이걸로 대신 드려도 될까요? 그는 집을 고치며 나를 고쳤고 집의 막힘을 뚫으며 내 마음 어딘가 묵은 덩어리도 함께 끄집어냈다. 세입자는 그렇게 동거의 방향으로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게 삶을 기울였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은 나이가 있는 법이다. 다만 확실한 건 빈 방에 들었던 그의 첫 발자국 소리가 내 삶의 다른 방들까지 환기했다는 사실이다. 문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창을 한 번 더 닦아보는 일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나는 올해 여름 막바지에 다시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의 첫 줄에는 그의 손과 내 집과 우리가 나란히 만든 작은 동그라미가 같이 적혀 있다. 봉투가 돌아온 넷째 달, 나는 다시 안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사람의 계산을 비웃듯 다른 길로 흘러간다. 다섯째 달의 25째 날, 아무 소식이 없었다.
계단 위로 오르내리는 발자국 소리도, 저녁마다 방 안에서 들리던 라디오 소리도 며칠째 감감무소식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두 갈래의 의심을 키웠다. 혹시 그가 야반도주를 했을까? 아니면 병이 다시 그를 눌렀을까? 두 의심 중 어느 것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2층 문 앞에 섰다. 노크 소리에 한참 뒤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의 공기는 눅눅한 양 냄새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강도현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더 수척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약봉지와 진통제통, 뜯다 만파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단순히 돈이 없어 월세가 밀린 게 아니라 삶이 밀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 허리가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병원은 가지 못했고 약값만 해도 빠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 목소리는 변명 같지 않았다. 고통에 짓눌린 사람의 숨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을 떠올렸다. 제식은 평생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며 허리를 망쳤다. 약값을 아까워하며 진통제 2알로 하루를 버티던 그때 나는 매번 속이 터지면서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지금 눈앞에 도현이 바로 그 장면을 되살리고 있었다. 내 안의 화가 연민으로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잊고 있던 온기가 스며 있었다. 도현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의지보다 더 무거웠다. 허리가 성한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다. 집안일조차 버거운 몸으로 공사판에 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나는 그가 다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삶이 풀리지는 않았다. 집은 다시 시험을 내듯 골칫거리를 던졌다. 어느 화요일, 부엌 바닥이 축축해졌다. 싱크대 아래서 물방울이 똑똑 새어나왔다. 세입자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나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답변은 늘 같았다. 내일 오후쯤 가능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감해하고 있을 때 도현이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순간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능숙했다. 싱크대 하부장을 열어 호스를 빼내고 낡은 고무 패킹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손놀림은 정확했고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물이 새던 자리는 금세 고요를 되찾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자잘한 문제들은 모두 그의 몫이 되었다. 형광등이 나가면 그가 갈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면 그가 패킹을 바꿨다. 보일러 온수가 미지근해졌을 때는 순환 펌프를 청소해 다시 뜨거운 물이 나오게 했다. 매번 작업을 마친 뒤 그는 별거 아닙니다라며 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결코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라 집안의 든든한 기둥처럼 보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던 것들이 그가 떠난 뒤에는 유료 서비스가 되었고 이제는 도현의 손에서 다시 살아났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 내겐 남편의 부재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고 도현은 그 부재의 자리를 조용히 메우고 있었다. 어느 날은 장판 교체까지 자청했다. 낡아벗겨진 장판을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뜯어내고 새로운 장판을 맞춤 재단에 붙여 나갔다. 그의 셔츠는 땀에 젖었고
팔뚝의 근육은 오랜 노동의 흔적처럼 도드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작업이 끝난 후 나는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집밥 얼마나 오래 못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 따뜻함을 고스란히 전하는 일이 이렇게 큰 의미였던가.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늘 혼자 먹었고 아들마저 해외로 나가면서 식탁은 나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오늘 그 식탁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벅찼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다.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답은 아직 내릴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집과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인연은 늘 더 큰 시험을 거쳐야 깊어진다.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요란하던 밤. 갑자기 집안 모든 수도에서 물이 끊겼다. 세입자들은 불안에 떨며 몰려왔고 나는 발만 동동 굴렀다. 이 밤에 업체는 올리만무했다. 그때 도현이 말했다. 제 방에 비상용으로 두었던 작은 물탱크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진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사모님, 오늘은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게 낫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여든 평생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밤의 폭우와 물 없는 집은 우리를 더 이상 망설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그의 방에 들어섰다. 방은 깔끔했고 작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알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번개가 번쩍이며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다. 우리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빗소리와 천둥이 방안을 가득 메웠지만 마음속 공허는 조금씩 메워졌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털어놓았다. 몫으로 평생 일했지만 나이 앞에 무너진 몸과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연. 나는 남편이 떠난 뒤에 내 외로움과 고단한 세월을 이야기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벽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밤 나는 깨달았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를 넘어 우리 사이에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고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설렘으로 번져갔다.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에는 아직 물기를 머금은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새벽녘까지 이어진 빗소리에 잠을 설쳤지만 도현의 방에서 맞이한 아침은 낯설지 않게 평온했다. 그의 방은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덕분에 포근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머리맡 탁자 위에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눈웃음이 닮아 있었고 아마도 그의 아들이거나 젊은 시절의 본인일 것이다. 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다. 낯선 사람의 방에서 밤을 보낸 뒤라 머쓱했지만 식탁에 앉아 따끈한 국을 마시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퍼졌다. 도현은 국을 몇 숟가락 뜨더니 눈을 감았다. 사모님, 이 맛 참 오랜만입니다. 고향 집 생각이 납니다. 그 말에 나는 괜스레 웃음을 흘렸다. 누군가에게 집밥이 기억을 되살린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집주인이고 그는 세입자였지만 서로의 하루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무거운 봉지를 대신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허리를 생각하며 파스를 붙여주었다. 집안의 고장은 더 이상 불청객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만큼 소문도 빨라졌다. 동네 사람들의 눈길은 예리했다. 시장에서 마주친 이웃은 슬쩍 내게 물었다. 순애 씨, 그 집에 드나드는 남자 누구요?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세입자예요. 목수라서 집안 고쳐주고 있어요. 이웃은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 속엔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숨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 큰 부담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내겐 여전히 송재식의 아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 이름표를 벗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밤마다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런 눈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이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사모님, 밀린 월세입니다. 드디어 조금 벌었습니다. 건강은 아직 완전치 않지만 다시 일 시작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으며 그의 손등을 보았다. 굳은 살 위에 새로 생긴 상처들이 붉게 돋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몸을 혹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 남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도현에 대한 낯선 감정이 뒤섞여 내 마음을 휘저었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한여름의 공기는 후끈했지만 내 가슴 속은 싸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집 앞 골목에서 도현이 어떤 젊은 남자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나는 놀라 급히 나가보았다. 젊은 남자는 돈을 달라며 도현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도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줄 돈은 없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젊은 남자는 욕설을 내뱉고 떠났지만 나는 이미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도현을 다그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궜다. 제 아들입니다. 빚에 허덕이다 저런 지경이 됐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감당했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세입자인 줄 알았던 그에게도 깊은 상처와 복잡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불안과 연민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그의 짐 또한 내 어깨에 얹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도현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괜히 제 사정까지 짊어지게 해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나는 그 순간 그를 책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무너진 모습에서 오래된 내 그림자를 보았다. 남편이 병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던 그날,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밤에 도현은 그때의 남편처럼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등을 덮었다. 괜찮아요. 누구나 짐은 있는 법이에요. 혼자 지고 가려니까 더 무거운 거죠.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퍼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길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넘어선 더 위험하고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도현의 아들과의 충돌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날 밤 내가 그의 손을 잡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았다. 사람의 짐은 나누면 가벼워진다지만 때로는 함께 짊어진 이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을 더 날카롭게 느꼈다. 시장의 떡집 아주머니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내 쪽을 흘끗거렸고 세탁소 주인은 웃으며 사람이 같이 살면 집이 덜 썰렁하지요?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다. 내가 변명이라도 하듯 세입자일 뿐이에요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조차 설득되지 않는 대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승호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그는 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나는 오히려 불안했다. 혹시라도 집안의 사정을 눈치챌까봐. 엄마,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진 않아? 방 세 주고 세입자 받았다면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그냥 그런 대로 지내. 승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대화가 끝난 뒤 나는 손이 떨렸다. 아들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와중에도 도현은 묵묵히 집을 고쳤다. 마당에 낡은 대문 경첩을 기름칠해 소리를 없앴고 옥상 배수구에 낀 낙엽을 치워 홍수를 막았다. 그의 손길은 집을 조금씩 살아나게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금도 함께 드러나게 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마당에 나가 은행나무를 바라보다가 그와 마주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희뿌연 연기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모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게 혹시 누가 알게 되면 부담되실 텐데 괜찮으십니까? 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원래 외로움이 벽에 붙어 있던 집이에요. 이제야 조금 덜 외로운 것뿐이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비밀을 오래 묵혀두지 않는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던 나를 어떤 중년 여자가 불러 세웠다. 혹시 그 세입자분, 부인 있는 거 아세요?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그분 봤어요. 부인하고 따로 산 지 꽤 된 걸로 압니다. 그래도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 안 한 걸로 알아요. 그 말은 내 가슴에 얼음장처럼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도현을 마주했을 때 나는 차마 묻지 못했다. 그러나 내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는지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지만 서류는 그대로입니다. 제 삶이 무너질 때 부인은 더는 제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령 그가 부인과 사실상 남남이라 해도 내 마음속에서 쌓아온 감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세상에 알리기도 숨기기도 애매한 관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애매한 금기를 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속으로 수십 번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거울 속 내 얼굴만이 낯설게 다가왔다. 예순을 넘어선 여자가 또 다른 남자의 곁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부끄럽고 두려웠다. 다음 날, 도현은 조심스럽게 밥상을 함께 하자고 했다.
그가 차려온 국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떠나면 이 집은 다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머물면 내 마음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얼굴에 스치는 슬픔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물러설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세상은 우리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고 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현실을 앞질러 있었다. 그날 밤 다시금 빗소리가 내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빗줄기 너머 도현의 방 불빛이 아른거렸다.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계단을 올랐다. 문을 두드리자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의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벽을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우리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남자와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칼질을 하다 문득 영정 사진을 떠올렸다. 남편 제식의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듯 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직 장례 때 받은 향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듯 했고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사람은 눈으로 알아봐.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본 도현의 눈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는 변함없이 집을 돌봤다. 오래된 장독대 뚜껑을 고쳐주고 텃밭 울타리를 다시 세웠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집은 젊어졌고 나도 잠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세상에 들킬까 두려웠고 아들이 알게 되면 무너질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다시 그 젊은 남자, 도현의 아들이 집 앞 골목에 나타났다. 술에 취한 듯 휘청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집주인 할망구한테 얹혀 사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웃들의 창문이 삐걱 열리며 시선이 쏟아졌다. 도현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아들을 붙잡았다. 그만해라. 더 이상 내 꼴을 볼 수가 없다. 아들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나를 향해 삿대질했다. 이 집주인 할머니도 참 웃기네. 우리 아버지한테 돈 대신 몸으로 월세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현이 아들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골목은 고요했지만 이웃들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울었다.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도현에 대한 분노가 뒤엉켰다. 문을 두드리며 그가 말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도현 씨, 우리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의 발걸음이 무겁게 멀어졌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집은 다시 시험을 냈다. 옥상 물탱크가 터져 물이 넘쳤다. 업체는 주말이라 당장 올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망연자실에 서 있었고
결국 다시 도현이 공구를 들고 올라왔다. 그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작업을 이어갔다. 땀과 빗방울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다. 사모님, 저 없으면 이 집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나를 똑바로 찔렀다.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그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이미 그의 존재에 의지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다. 당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속으로 수없이 물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울림이 일었다. 혼자가 너무 길었던 세월, 그 고독이 나를 도현에게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다시 내 앞에 섰다. 눈빛은 단호했다. 사모님,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제가 떠나든지. 그 말에 나는 몸이 굳었다. 선택이라니. 인생의 황혼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아야 해요. 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다. 그날 이후 동네는 차갑게 변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면 장사꾼들이 내게 건네던 웃음은 사라지고 은근한 수군거림만 따라왔다. 저 집 말이야, 사모님이 세입자랑.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참 별일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쥔 장바구니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대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세상은 갑자기 좁아졌고 이 집만이 내게 남은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다. 도현은 미안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아들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다. 대신 집안일에 더 몰두했다. 낡은 대문을 갈아 끼우고 깨진 마루판을 교체하며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려 했다. 나는 그 노력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만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호주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 속 아들은 굳은 표정이었다. 엄마, 소문 들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이제 와서 세입자랑 엮이신다고. 체면도 있고 제발 생각 좀 하세요.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거야. 순간 아들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외로운 거 알아요.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엄마가 상처 입을까 걱정돼서 그래요. 통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자식의 걱정은 고맙지만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못을 박았다. 그날 밤 도현이 조심스레 내 방 앞에 섰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속에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도현 씨,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감정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는 한참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사람이 늙는다고 마음까지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속이지 못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기댄 삶을 살고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도현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사모님, 제 아들이 오늘 직장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오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충격에 말이 막혔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사모님이 욕을 먹고 아드님까지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제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외로웠고 서로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지난 세월,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두려움까지.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장벽은 무너져 내렸고 그 빈자리에 서로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다음 날 우편함에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서툰 글씨로 휘갈겨 쓴 쪽지였다. 손이 떨려 종이를 구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가 번졌다. 도현은 봉투를 뺏어들며 찢어버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외부의 시선은 계속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겠지만 도현의 존재만으로 나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 사이로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은 평온했다. 텃밭에 파릇한 싹이 돋고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을 잊은 채 흙냄새와 새소리에 마음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대문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도현의 아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나는 몸이 굳어졌다. 도현은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아들은 손가락으로 우리 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도 못 내고 집주인 노인네한테 기대 사는 꼴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저게 사실이야? 그러면 소문이 다 진짜였네. 나는 차마 마당을 나서지 못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도현의 굳은 어깨가 보였다. 그는 아들을 막아섰다. 그만해라. 내가 이렇게 소란 피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아들은 분노에 차서 밀쳐냈다. 도현이 휘청거리는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동네 이장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며 나를 불렀다. 사모님, 이런 식으로 동네 평판을 망치시면 곤란합니다.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한순간에 이웃들과 쌓아온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도현을 방으로 불렀다.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 둘 때문에 동네가 떠들썩해졌어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무겁게 말했다. 사모님, 저는 이제 사모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내 가슴은 벅찼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현실은 차갑고 잔혹했다.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동네, 세상 전체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며칠 뒤 우편함에 또 다른 쪽지가 꽂혔다. 창피한 줄 알라. 이번에는 글씨가 더 거칠었다. 나는 손이 떨려 종이를 구기며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도현이 내 손을 잡았다. 사모님, 우리가 버티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스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다시 섰다. 여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너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다음 날, 아들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다. 차갑게 정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지금이라도 저와 함께 오시든지, 아니면 가족과 연을 끊든지.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날 수 없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럼 앞으로 2번 다시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는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것이다. 내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만든 선택이 2사람을 갈라놓은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밤이 깊어가자 도현은 마당에서 홀로 앉아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드님까지 잃게 해서. 그는 담배를 끄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사모님이 아니라 제 인생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은 맑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 속 같았다. 이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서로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들의 차가 골목을 떠나간 뒤 집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나는 멍하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대문 밖에선 여전히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창피함보다도 두려움이 앞섰다. 도현은 결국 가족을 잃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내 어깨에도 내려앉았다. 밤이 되자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전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고단했고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실까 해서요. 그는 잔을 2손으로 감싸쥐며 낮게 웃었다. 사모님 아니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겁니다. 그 말은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마지막 의지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장터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동네 아주머니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사모님, 이제 체면 좀 지키세요.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세입자랑 엮여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입술이 바짝 말랐다.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장바구니를 움켜쥔 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그날 저녁 도현에게 그 일을 털어놓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사모님, 저 떠날까요?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실 필요는 없잖습니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와서 떠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내가 감당할 거예요. 그의 눈빛에 눈물이 번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연민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서로의 생에 깊숙이 스며든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도현이 갑자기 허리를 붙잡으며 쓰러졌다. 나는 놀라 급히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도현 씨, 정신 차리세요. 그는 이를 악물며 가까스로 중얼거렸다. 괜찮습니다. 예전부터 허리가. 하지만 곧 거친 기침이 터져나왔고 손등에 붉은 피가 묻어났다. 순간 세상이 얼어붙는 듯 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와 만성 폐질환이 겹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이렇게까지 몸을 망가뜨리며 버텨왔던 것이다. 의사는 당부했다. 지금이라도 꾸준히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도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병원에 눌러 앉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사모님 옆에서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울컥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제가 도현 씨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솔직히 마주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러나 새벽녘 또 한 번 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놀라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여기 박도현 씨 계십니까? 아드님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집주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마당 안에서 상황을 지켜본 도현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 내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은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낡은 의자의 삐걱거림만이 긴장을 깨고 있었다. 도현은 잔뜩 굽은 어깨로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손을 떨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담당 형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다. 아드님이 제출한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불건전한 동거 관계를 유지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건전한 동거라니.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것을 추잡한 거래로 몰아가고 있었다. 형사는 덧붙였다. 물론 법적으로 직접적인 처벌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부양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 가정법원에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은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조사가 끝난 뒤 경찰서를 나서자 밤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도현을 붙잡았다. 이렇게까지 가야 합니까? 아드님과 화해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택한 길입니다. 사모님, 후회하십니까? 그의 물음에 나는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다. 후회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끝내 대답했다. 아니에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두려울 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남편 얼굴에 먹칠한다. 거친 글씨는 날카로운 칼자국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도현은 급히 내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사모님이 욕을 먹고 아드님까지 상처받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도현 씨, 우리가 버텨야 해요.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집을 요새처럼 지켰다. 대문은 굳게 잠갔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쳤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창으로도 스며들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대문 밖 발소리에도 숨을 죽였다. 며칠 뒤 호주에 있는 내 아들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세상에 창피한 일은 다 퍼졌습니다. 엄마가 욕먹는 건 둘째치고 저까지 해외에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너는 나의 외로움을 몰라. 남편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고 추웠는지. 이 사람은 나를 살게 해줬어.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와 인연을 끊으세요. 나는 엄마를 더 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통화는 냉정하게 끊겼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여운은 내 심장을 찢어놓았다. 그날 밤 도현과 나는 마당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봄밤의 바람은 서늘했고 별빛조차 서글펐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모두를 위해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도현은 굳은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다. 사모님, 세상은 우리를 욕할 겁니다. 아들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줄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현장에서 다져진 거친 얼굴 속에서도 나를 향한 진심이 빛나고 있었다.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쉽게 놔줄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낮게 말했다. 아드님이 부탁하셔서 왔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도현이 내 앞에 서며 버텼다. 여긴 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은 차갑고 단단했다. 긴장감이 서늘하게 번졌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아니었다. 아들은 끝내 외부의 힘까지 빌려 우리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대문 앞의 대치 상황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버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저 집이 결국 그렇게 되는구먼. 별 수 있나 아들이 법을 들이밀었는데. 소곤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도현은 나를 등 뒤에 숨긴 채 외쳤다.
여긴 제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전부입니다. 건드리려면 저부터 건드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단호했다. 그러나 사내들은 피식 웃으며 한 발짝 다가섰다. 그 순간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가 골목 어귀를 돌아 들어왔다.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긴장하던 공기는 찢어질 듯 갈라졌다. 경찰관들이 내려와 우리와 사내들 사이에 섰다. 여기서 무슨 일이십니까? 검은 정장의 사내는 태연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희는 단순히 의뢰받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죠? 피해자의 아드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다. 아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낯선 자들까지 불러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사내들을 막아세우며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사태는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나와 도현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벽 앞에 서 있었다.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며 나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우고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 이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도현은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사모님, 저는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제게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자식도 있고 남은 생도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갔다.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 홀로 버텨온 긴 공허, 그리고 도현과 함께 웃고 울던 짧지만 따뜻한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지탱해왔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살게 해준 이 사람을 버릴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럼 이제부터 나와 인연 끊으세요. 나는 엄마를 더 이상 모른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도현과 마당에 앉아 있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차분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도현이 중얼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더는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욕하겠지만 나는 내 삶을 선택했어요. 그날 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평온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찾은 사랑은 세상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는 깊은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가장 치열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 그리고 법적 위협까지 감수하며 서로를 선택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사랑은 나이와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선택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외로운 노년의 삶에서 따뜻한 동반자를 찾는 일이 왜 그토록 큰 죄가 되어야 하는가? 주인공은 결국 아들의 거센 반대와 사회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현과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고 이웃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으며 집 앞에는 모욕적인 낙서가 남겨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누군가는 그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체면을 지켜야지 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과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모 세대의 사랑과 욕망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 자식과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연은 그런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묻고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도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은가? 인간의 행복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추구될 수 있지 않은가? 이야기의 끝에서 주인공은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만의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끊겼지만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는 선택은 무엇일까? 가족의 인정과 사회적 명예를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붙드는 일일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주인공의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선택을 끝까지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이해했을까요? 혹은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자식의 비난을 무릅쓰고 새로운 사랑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사랑과 가족, 체면과 행복 사이의 균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삶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일만큼 값진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쉽게 비난하지만 그 고통과 외로움을 직접 겪는 이는 오직 당사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황혼에도 사랑은 존재하며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따르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도 등을 져야 하는 비극을 감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내 부모가 혹은 내가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대답 속에 이 사연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